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까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사연으로 많은 분께 즐거움과 교훈을 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어요. 지질이 궁상 떤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돈은 안 쓰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별 기대 없이 넣은 청약에 덜컥 당첨됐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뜰살뜰 모아온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착실하게 내오며 기쁨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집 하나 때문에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우 상견례 날 저는 그 집에 대해 딱 한마디 했는데 상견례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으실 거예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했어요. 3교대 근무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밤샘 근무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발은 항상 퉁퉁 부어있고 허리도 만성적으로 아팠죠. 그래도 꾹 참고 다녔어요.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40전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하자. 그게 제 꿈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며 쫄딱 망해서 집 없이 이리저리 이사 다니던 기억이 제 유년 시절의 아픔이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IMF가 찾아오며 다시 집을 마련하기까지 무척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집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남다른 의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청약 넣어서 24평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죠. 역세권이라 입지도 괜찮았어요. 그간의 제 노력에 하늘도 답을 준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하더군요. 그맘때 저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 중이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남자다운 말투에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남편은 자신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원래 선배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2명뿐인 작은 사무실이지만 일은 꽤 많이 들어와요. 상가 인테리어를 주로 하고요. 아, 멋진 일 하시네요. 네,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만남 이후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제가 청약에 당첨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유진아, 그거 우리 엄마한텐 말하지 말자. 의아한 마음에 제가 물었죠. 왜? 말하면 안 돼?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너도 이제 우리 엄마 성격 대충은 알잖아. 엄마가 알면 피곤한 일 생길 수도 있어. 괜히 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비밀로 하자.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살짝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싸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너무 좋고 어차피 분가할 거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결혼하기로 했죠. 그런데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직업이 뭔지, 월급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난처하더군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조건부터 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한테는 여동생도 있었는데 신우도 첫인상이 별로였어요.
저보다 2살 어리고 은행 창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했죠. 돈을 다루는 일을 해서 그런지 눈빛이 날카롭고 좀 예민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앞두고 신우 생일이 있어 나름 신경 써서 사간 선물을 보고도 첫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전 이 제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거든요. 같은 가격 대비 용량이 너무 적지 않아요? 혹시 영수증 있으시면 제가 가서 바꿔도 되죠? 그때 느꼈어요. 아, 얘는 내가 첫인상에서 느낀 대로 진짜 깍쟁이구나. 그 뒤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입만 열면 가족이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 말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왔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죠. 유진아,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지? 좀 놀라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별말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뻔한 핑계를 대며 저에게 뭔가를 바라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이번 명절 장은 네가 좀 봐야겠다. 내가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서 장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아이 그리고 제사용품도 싹 새로 사는 게 좋겠어.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새 그릇에 상 차려주면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됐어요. 제사에 쓰는 물건이랑 그릇이 그렇게 비싼지 미처 몰라서 적잖이 놀랐네요. 그리고 연휴 시작 전에 장도 잔뜩 봤어요.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다며 전화로 준비할 재료를 불러주셨죠. 물론 저희도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돈이 아깝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장을 보시면 제가 비용을 보태드리려고 따로 봉투도 준비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한테 심부름시키신 게 명절에 쓸 물건만이 아니라 냄비, 프라이팬, 쌀 같은 평소에도 쓰는 물건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제, 식용유 같은 생필품도 사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트렁크 가득 시댁에 가져갈 물건과 장을 보고 나니 돈이 엄청나게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명절이 지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에서 에어로빅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더군요. 다리가 아프시다는 건 그냥 핑계였던 겁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너희는 맞벌이니까 좀 여유가 있잖니? 시험이 연금 나오는 거 뻔한데 버는 애들이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손을 벌리시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한테 뭔가를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일에도 축하 한마디 없으신 건 당연하고 반찬 한 번 싸주신 적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모르는 분이었죠. 인색하기는 신우도 만만치 않았어요. 공짜는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스타킹이 나간 걸 알고 신우가 사둔 스타킹을 신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언니, 전에 저한테 빌려간 스타킹 값 왜 안 줘요? 언제 주나 기다리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0원 송금해 주세요. 모든 일에 그런 식이었어요. 제 생일엔 축하 문자도 없으면서 본인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연락해서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제 생일인 거 아시죠? 저 지갑이 다 떨어졌거든요. 오빠랑 언니는 생일 선물로 지갑 사주세요. 괜히 쓸데없는 물건 사서 돈 버리지 말고 필요한 거 사주시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원하는 디자인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랑 색깔 사진으로 찍어서 오빠한테 보냈어요. 그거 사주시면 돼요.
그렇게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신우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본인 손해볼 일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파트만큼은 절대 말 안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신우한테도 그 집에 대한 건 입도 뻥끗 안 하고 남편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결혼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인데 결혼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상견례 날 잡으려고요. 솔직히 전 좀 놀랐습니다. 신우가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그동안 남자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다고만 했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뜻밖이었죠. 반면에 시어머니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거의 하늘로 날아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선영의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알아? 무려 회계사야, 회계사. 어머나, 진짜요? 그래. 집으로 오면 번거롭다고 지난주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인사했는데 아유, 사람이 정말 진국인 것 같더라. 신우가 회계사를 만났다니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너희 신우가 눈이 높아서 아무나 안 만나고 버티다 드디어 회계사를 만난 거야. 아이고, 우리 선영이가 드디어 한 건 했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회계사 만났다는데 자기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놀랐어. 근데 그 남자는 선영이 뭘 보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정규직도 아닌데. 남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편이 자기 동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슬쩍 신우 편을 드는 척 해줬습니다. 아가씨가 똑부러진 면이 있잖아.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었겠지. 며칠 뒤에 시댁의 식구들이 전부 모였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밥 한 번 먹자고 하셔서 간 건데 분위기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신이 난 시어머니가 계속 신우 결혼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선영아, 우리 사위 키가 몇이라고 했지?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도 원치라더라. 연봉은 얼마나 된대? 회계사면 엄청 많이 받겠지? 호들갑스러운 어머니의 물음에 신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키는 178 정도 되고 연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형 회계법인 5년 차니까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 집이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뭐? 서울에 집이 없어? 지금 오피스텔에서 전세 살고 있어. 근데 뭐 둘이 돈 모아서 차차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얼마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모에 특별히 신경 쓰라고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내가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선영이 나 부끄럽지 않게 너희도 옷차림에 신경 좀 써라. 알겠지? 그런 시어머니의 엄명으로 저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손질하고 갔어요. 누가 보면 제가 선보는 줄 알 만큼 신경을 썼죠.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꽃단장을 마치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상대 측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예비 신랑은 키가 큰 편이고 얼굴도 선하게 생겼더군요. 사돈 어르신들도 두 분 다 점잖아 보이고 말투에서도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음식이 하나씩 나오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서로 덕담이 오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데이트하는지 그런 얘기가 가볍게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면서 예비 사돈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셨죠. 아이고,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 우리 선영이가 남편 복이 많은가 봐요.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선영이가 얼마나 똑부러진지 우리 아들이 복받은 거죠. 그런 말이 오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얘기 나누다 보니 사돈 어른들 인성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회계사 정도면 훨씬 조건 좋은 며느리도 볼 수 있을 텐데 잘난 아들 둔 생색도 내지 않고 무척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견례가 무사히 잘 끝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된 건 음식을 거의 다 먹고 후식이 나올 때였어요. 예비 안사돈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물으셨거든요. 근데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지고 신우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신혼집 얘기가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좀 긴장됐습니다. 예비신랑이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으니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이긴 했죠.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고 저희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단한 사위를 보는데 당연히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야죠. 그 자신 있는 말투에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리자 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둘이 살기 아담한 게 딱 좋아요. 신축이고 역세권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사돈 어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수정과를 먹던 저는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뭐라는 거지?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 집은 결혼 전에 청약 넣어서 어렵게 당첨된 제 집이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열심히 중도금 내서 입주를 앞둔 집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왜 제 집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구나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가 집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왜 내 집을 자기 마음대로 아가씨 신혼집으로 준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번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절 바라보며 물으시더군요. 아니,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왜 며느님 집을... 그게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그냥 넘어갈까? 아니,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 내 집을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남한테 주겠다고 해? 갈등하다 고개를 슬쩍 돌려보니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남편도 그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희 둘 다 시어머니한테 집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차분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그 집은 얼마 전에 팔았는데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팔어? 어머니가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외치듯 물으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 수익이 좀 나서 팔았어요. 이이가 사업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돈으로 사업자금 보태줬고요. 나머지는 저희 친정 부모님 실버타운 보내드리는 데 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결혼 전에 제가 청약해서 마련한 집이잖아요. 제가 꼭 쓰고 싶은데 쓴 거죠. 그 말에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잔뜩 성질난 목소리로 저를 탓하셨죠. 뭐? 집을 팔아? 아니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기막힌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그건 결혼 전에 산 제 집인데 당연히 제 맘대로 해야죠. 왜 어머니랑 상의를 해요? 그때 화가 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려는데 예비 안사돈이 끼어드셨어요. 저기 잠깐만요.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안사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분 표정이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 인사할 땐 온화하고 점잖아 보이셨는데 그때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냉정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여셨죠. 저희가 언제 집을 달라고 했나요? 그 말씀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자 예비 안사돈이 말을 끊으시더군요. 전 그냥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하실 생각인지 위치를 여쭤본 거예요. 집이야 두 아이가 잘 모아서 능력껏 마련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언제 신부 측에 집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예상 못한 말씀에 저희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전 어떻게든 좋은 조건으로 애를 시집 보내고 싶어서. 헌데 그때까지 계속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예비 바깥사돈이 끼어드셨어요. 그분도 역시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본인한테 상의도 없이 며느리 아파트를 남한테 주려고 하신 것 같네요. 그것도 며느리가 결혼 전에 본인 돈으로 마련한 집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하셨는데 바깥사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재산에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상황이 저만 이상합니까? 그 말씀에 예비 안사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네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며느리 집을 본인 딸 신혼집으로 주겠다고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말씀하시다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집이 아드님 집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며느리가 산 집을... 어이가 없네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완전히 도둑심보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하긴 저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본인 기분은 어땠겠어요? 시어머니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놈 심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도둑질을 했다고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콧방귀를 끼며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인가요? 남의 재산을 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게 도둑질이 아니면 뭡니까? 그 마지막 말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사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시어머니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둑질이라뇨?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자식 집이면 부모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거 좀 신혼집으로 주라는 게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이게 도둑 소리까지 들을 일이냐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예비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며느리 집은 며느리 거지 시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겁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테이블 위에 맛깔난 후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설마 이러다 결혼식 엎어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비사돈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다급하게 변명하듯 말씀하셨죠. 아니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마음대로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불쾌함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하시더군요.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분명히 며느리한테 왜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냐고 언성을 높이셨잖아요. 본인은 말도 없이 남의 집을 딸한테 주려고 하셨으면서 참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그건 사돈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지 제 욕심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게 보이려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더 문제네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혼사를 진행한 건 선영이가 은행에서 일하는 만큼 똑부러지고 사리분별도 잘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근데 나도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한 예비 신랑의 말에 신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예비 안사돈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왔죠. 죄송하지만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죠. 이런 도둑심보 가진 분이 사돈이 되시면 우리 아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가 식구들 때문에 등골 다 빠질 것 같네요. 그 말의 끝으로 예비 신랑 가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죠. 그리고 한동안 저희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그때 신우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뺨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도 충혈된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선영아, 저기 엄마 말 좀. 하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순간 신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 엄마 멱살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소리친 겁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깜짝 놀라서 튀어오르듯 일어났고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황급히 외쳤어요. 선영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신우를 말리려 했지만 신우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는 빠져.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멱살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죠. 난 어떻게 하라고. 이 결혼 돌려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짓 한 거야? 회계사야, 회계사.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엄마가 알아? 소개팅 주선해달라고 돈까지 썼다고. 옷도 새로 사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렇게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다 망쳐버렸다고. 신우가 울부짖자 시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말을 잘못해서.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악을 썼죠. 말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애초에 왜 언니 집을 엄마 맘대로 준다고 해? 그 집이 엄마 거야?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자 신우가 더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신혼집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철석같이 엄마만 믿었는데 고작 생각한 게 며느리 집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집주인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엄마 혼자 이상한 사람 되고 말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신세를 망치는 거냐고 왜?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신우한테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놨던 모양이었어요. 너무 기가 차더군요. 신우가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나이에 은행 계약직인 나한테 회계사 만날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진짜 기적처럼 어렵게 온 기회였는데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빌듯이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딸 제발 흥분 가라앉히고.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 아니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 내 돈 어디 갔어? 그 말에 가만히 있던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돈이라니. 갑자기 싸우다 말고 무슨 돈 타령인지 의아했죠. 그런데 그 말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아, 그게... 그때 신우가 이를 악물며 말하더군요. 내가 10년 가까이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적금 부어서 만든 1억! 내 전 재산! 엄마가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신혼집 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쳐서 다 맡겼잖아. 그래서 믿고 기다렸더니 돈은 어쩌고 언니 집 타령을 해서 내 인생에 소금을 뿌리는 건데? 당장 말해. 그 돈 어디 갔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 둘 다 돌처럼 굳어버렸네요. 1억? 아가씨가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한테 맡겼다고? 신우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계속 다그쳤어요. 엄마 대답하라고. 내 돈 1억 대체 어디 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말을 못하며 눈을 피하셨어요. 저한테 집 팔았다고 눈에 불을 켜고 따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내가 적금 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엄마한테 그 돈 맡기면 신혼집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그 돈 어디 갔냐고. 신우가 도끼 눈으로 노려보며 다그치자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좀 급한데 쓸 일이 있어서. 그 대답에 신우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급한데? 설마 내 피 같은 돈을 엄마 마음대로 쓴 거야? 엄마, 그거 내 돈이야. 내가 갓 20 넘어서부터 이 일 저 일 전전하면서 어렵게 모은 거라고. 엄마도 뻔히 다 봤잖아. 내가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러니까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갚어. 기다리라고? 왜 지금 당장은 못 주는데? 도대체 집 사게 해준다고 가져간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고 진땀을 흘릴 때 신우가 또 기겁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 혹시 그 돈 주식에 넣었어? 그 말에 전곡이 찔린 듯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응만 봐도 답이 나오더군요. 신우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맞구나. 설마 했더니 진짜 주식으로 날린 거야? 엄마가 뭐랬어? 주식은 절대로 아니라고. 경매로 헐값에 나온 집 알아봐준다고 했잖아. 친구가 그렇게 반값에 아파트 낙찰받았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그 돈을 주식에 넣어? 그래서 설마 다 날린 거야? 신우이가 이를 갈며 묻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급하게 변명하셨어요. 아니, 다 날린 건 아니야. 좀 물려있는 거야. 나중에 오르면 그딴 소리 관두고 내 돈 1억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야. 솔직하게 말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리셨어요. 지금 한 5천 정도. 그 말에 신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5천? 1억 중에 겨우 5천밖에 안 남았다고? 절반을 날린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돈 불려서 좋은 집 해주려고. 신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려서? 불린 게 아니라 반토막을 냈잖아.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야.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며 점점 머릿속이 정리됐어요.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1억을 받아서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을 낸 거예요.
돈을 불려주긴커녕 5천밖에 안 남았으니 신혼집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집을 노린 거예요. 저한테 입주를 앞둔 24평 아파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신우 신혼집으로 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근데 저한테 집이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전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움찔하더니 머뭇거리셨죠. 그게 저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게 들렸어. 방문이 열려 있어서 무심코 들었는데 입주가 3개월 남았는데 전세 놓을까 월세 놓을까 고민하더라고.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통화를 몰래 들으셨던 거죠. 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더니 내가 잠깐 방심한 틈에 그 얘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신 거구나. 시어머니는 변명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가 말하는 걸 듣고 24평 신축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입주 앞둔 집이라고 하길래 그 집을 선영이 신혼집으로 주면 되겠다 싶었지. 신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엿들은 것도 모자라서 언니 집을 노린 거야? 그래놓고 나한텐 신혼집 경매로 알아봐준다면서 돈을 가져간 거고? 아니야. 처음엔 진짜 돈 불려서 좋은 집 사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틀림없는 정보라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마침 입주 앞둔 집이 있으니 일단 거기라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거짓말!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내 돈 다 날린 거 들킬 것 같으니까 얼렁뚱땅 언니 집 뺏어주려고 한 거잖아.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정상으로 보일 줄 알았어? 오죽 이상한 집구석으로 보였으면 결혼이 엎어져. 이제 어쩔 거야. 엄마 때문에 난 파혼당하고 돈까지 잃었어. 책임져! 책임지라고! 신우가 악을 쓰며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셨죠.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 집 시댁 식구들한테 좀. 신우가 말을 끊었어요. 아직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도둑심보라는 소리나 듣는 거잖아.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하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이 날린 돈을 제 재산으로 해결하려 한 일을 계속 가족이란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허탈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때 신우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분노를 삭히려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눈치였죠. 엄마, 나 진짜 엄마 믿었어. 경매로 신혼집 해결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내 돈도 반토막 내고 언니 집 뺏으려다 결혼도 파토 내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돌려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잘못이긴 하지만 설마 유진이가 집을 판 줄은 몰랐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도 될 일이잖아. 솔직히 예전 같으면 어떻게 시어미가 하는 말에 그렇게 토를 달고 따지니? 이 일엔 유진이 탓도 있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좀 전에는 잘못했다고 빌던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신우 결혼이 망한 걸 제 탓으로 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사전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남 탓한다고 내 돈이 돌아와? 깨진 내 결혼이 원래대로 돌아가냐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엄마, 나 30 넘었어.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저런 남자 또 만나라고. 하나뿐인 딸 인생에 분탕질한 거야. 왜? 왜 그랬냐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신우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엄마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왜? 어디 가서 또 멀쩡한 남의 재산이나 내놓으라고 억지 쓰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솔직히 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신우도 평소에 저한테 못되게 굴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 자기 예비 시부모님이 일침을 가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제 집을 노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래요. 며느리인 제 재산만 노린 게 아니라 자기 친딸 돈에까지 손을 대고도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게 충격적이더군요. 말로는 딸을 위해서 그랬다지만 글쎄요. 제 눈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욕심이 컸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든 회계사 사위 보려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아예 판단을 못한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그 눈먼 욕심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거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선영이 돈 가져다가 주식한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다. 선영이 돈도 그렇고 유진이 집도 그렇고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엄마는 선영이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었어. 아이, 회계사잖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신혼집 해주고 사돈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이, 틀림없다던 그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왜 멀쩡한 며느리 집을 노려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만히만 있었어도 선영이 결혼이 날아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참을 울던 신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잘 들어. 나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굳은 얼굴로 바라보니 신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엄마가 내 돈 1억 가져갈 때 내가 쓰라고 한 차용증 있잖아. 기억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용증? 자기 엄마한테 1억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뒀다고? 신우는 다부진 말투로 말했어요. 1억 연이자 5%, 2년 내 상환하겠다고 쓴 거 알지? 거기 엄마 서명이랑 도장 다 찍혀 있어. 내가 공증도 받아뒀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영아,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걸 공증까지 받았다는 거야? 신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형식적이든 뭐든 돈 1억이 오갔는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놔야지. 봐, 그땐 몰랐지만 결국 이런 일 생겼잖아. 역시 만약을 대비해서 차용증 받아두길 잘한 거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둬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신우가 깍쟁이인 건 알았지만 설마 자기 친엄마한테도 그렇게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네요. 자기 집 사달라고 내준 돈에도 차용증을 받고 공증까지 받아뒀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못 믿는 건지 씁쓸했습니다. 하긴 제가 아파트 얘기하자 남편도 대번에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2년 동안 겪어보니 남편이 그러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았는데 그건 어머니와 신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신우가 다시 자기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2년 내 상환이고 이자 5%야. 그 기간 안에 이자나 원금 둘 중 하나라도 못 갚으면 나 법적 절차 진행할 거야. 지금까진 상황을 몰랐으니 기다린 건데 이번 달부터 이자 꼬박꼬박 입금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 당장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매달 연금 나오는 걸로 살기도 빠듯한 거 알면서 이자라니. 하지만 신우는 세상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엄마 사정이고 나는 내 돈 돌려받을 거야. 엄마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 난 절대 없어. 시어머니가 자기 딸을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 일도 어떻게든 너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서 기죽지 않게 하려다 생긴 일이잖아. 그래도 신우는 자기 엄마를 비웃듯이 말했어요. 키워준 건 고맙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엄마가 내 돈 날린 건 엄마 잘못이잖아. 왜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해? 신우는 정말 끝까지 깍쟁이였어요. 자기 친엄마한테도 이런까지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죠. 모든 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철저하게요. 그렇게 신우의 상견례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셨고 신우는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전 그냥 멍하게 허공만 바라봤죠.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저는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당신 탓 아니야. 내가 더 조심해야 했는데. 난 어머니가 언제 내 전화통화를 들으셨는지 기억도 못하겠어. 엄마가 몰래 엿듣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잘못이지. 솔직히 오늘 일은 나도 진짜 충격이야. 아무리 엄마라도 그런 억지를 쓰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아가씨가 정말 소송까지 할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 어쨌든 친엄마고 자기 잘 되라고 하다 일이 잘못된 건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아직 내 동생은 모르는구나. 걔는 그런 짓 하고도 남아. 두고 봐. 더 시끄러운 일 터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 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후로 정말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신우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나 엄마 고소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소? 어머니를요? 진짜요? 신우는 너무나 담담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네, 대여금 청구 소송 넣었어요. 차용증도 있고. 공증도 받아뒀으니까 무조건 내가 이길 거예요. 할 말이 없더군요. 자기 친엄마를 고소하다니. 아무리 돈 문제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죠. 하지만 신우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언니, 난 가족이라고 그냥 봐주는 거 절대 없어요. 엄마가 내 돈 날린 건 사실이잖아요.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결혼 깨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손해를 봐요? 신우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 돈 1억을 받아서 주식으로 반토막 냈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사는 딸이 부모를 고소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아가씨,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라서 뭐요? 뭐 엄마라고 내 돈 떼먹어도 돼요? 엄마라고 내 인생 망쳐도 괜찮냐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피부치라고 봐주면 나만 손해라고요. 신우는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인 것 같았어요. 원래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니 자기 친엄마한텐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복잡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밉긴 했지만 한편으론 신우도 이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게 다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죠.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도 난리가 나셨더군요. 신우한테 고소당했다는 거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울면서 연락하셨더라고요.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엄마 좀 도와줘. 선영이 이 기집애가 정말 엄마를 고소했어. 어쩌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선영이 돈 가져다가 주식으로 날렸으니까. 걔가 돈에 얼마나 예민했는지 몰랐어?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딸이 어떻게 엄마를 고소해? 정호야, 네가 뭐라도 좀 해봐. 선영이를 말리던지 돈을 좀 구해보든지. 지금 내가 매달릴 사람이.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럴 여유 없어. 내 사정 엄마도 뻔히 알잖아. 구멍가게 같은 사무실 운영하면서 나도 빠듯하다고.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듣는 선영이가 내 말을 들어? 더구나 걔는 지금 결혼 깨지고 제정신도 아니라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 사정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도와줘.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건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선영이 돈 날린 것도 그렇고 유진이 집도 그렇고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결국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낳아주고 기른 정을 봐서라도 어떻게 이래? 키워준 건 고맙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엄마가 남의 돈 가져다 날리고 남의 재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건 잘못된 거잖아.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한데 다음 날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유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유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 내가 잘못했어. 네 집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서 정작 너한테 상의도 안 한 거 사과할게. 미안하다. 잠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니가 급하긴 급하셨구나. 나한테 사과를 다 하시고. 결혼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 그렇다고 절대 약해지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 그 집 안 팔았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놀라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지만 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상견례 때 팔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이 사업자금 보탠 것도 친정 부모님 실버타운 보내드린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집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해서 저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 재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산 거고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전화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대로 신우의 소송이 시작됐죠. 소송은 당연히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공증받은 차용증도 있고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어서 혼자 법원에 나가셨더라고요. 결국 신우한테 1억을 상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자만 해도 꽤 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으로 반토막 낸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신우는 가차없이 움직였어요. 시어머니 통장을 압류하고 남아있는 5천만 원을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도 나머지가 부족하니 신우가 어머니한테 일해서 분할 상환으로 갚으라고 독촉한 모양이더라고요. 매일 눈만 마주치면 돈 갚으라고 어찌나 들볶았는지 결국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순이 훌쩍 넘어 딸한테 돈 갚기 위해 식당에 취직하신 겁니다. 거기서 설거지랑 홀서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나 봐.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서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남편 어깨만 두드려줬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니 딱히 동정심은 안 들었어요. 딸 돈 빼돌려서 주식하다 날리고 며느리 집 뺏으려다 걸린 거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보는 저도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도 봤어요. 자기야, 우리가 어머니 좀 도와드려야 하나?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단호했습니다. 아니, 난 안 도와줄 거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대가를 치르고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 속은 쓰리지만 엄마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시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일로 자기 엄마한테 크게 실망한 것 같더군요. 종종 시댁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버는 150만 원을 고스란히 신우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날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바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자기 돈 받아내기 위해 엄마도 봐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제 아파트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잘 예금해뒀다가 이자로 또 적금을 들었죠. 시어머니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주식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차곡차곡 제가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은행에 넣죠. 이번 일을 겪으며 시댁에 실망하고 남편이 속상해하는 걸 보고 마음도 아팠지만 그래도 작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달리 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쉽게 돈 버는 것처럼 아무거나 사오라고 하고 돈 쓰는 걸 우습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돈의 가치를 좀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진아, 내가 일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샀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 난 젊어서 너희 시아버지 만나 살림만 하느라 평생 내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잖니. 넉넉하진 않아도 너희 시아버지가 나 먹고 살 만큼 연금도 만들어주고 가서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근데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받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좀 알겠어.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조금씩 남의 사정과 입장을 헤아리게 된 시어머니가 얼른 딸의 빚을 청산하고 자유로워지시기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희 어머니가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하길 격려해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